말씀하신 대로 그 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제가 당뇨나 골다공증을 같이 전체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골다공증 그다음에 그렇게 심한 분들을 많으시면 당뇨병 있으면 같이 받고 있는데 오늘은 변범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골다공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 그런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의과대 학생들이나 병원인 공무원들한테 이런 앞에 스크린에다가 슬라이드로 강의하고 있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 여기 연세도 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서 제가 슬라이드로 복잡하게 만들면은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좋다고 그러셔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글씨를 좀 크게 많이 썼습니다. 골다공증이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병인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골다공증은 어떤 병인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골다공증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골밀도를 재서 병원에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그랬다 어디가 아픈 것 같다 이렇게 막연히 느끼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골절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러지지 않았어도 되고 부러지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또 새로운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왜 뼈가 부러지느냐? 뼈가 약하니까 부러지겠죠? 골의 강도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골다공증입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질문하신 것에 제가 실어보셔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허리가 굽어나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십시오. 골다공증이 있으면 허리가 굽어져요. 한 반주 들어주시면 예. 이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골다공증 모습이죠. 저희가 지금 연출시켜서 찍은 사진이긴 한데 승대에 걸친 모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딸,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면서 점점 딸은 그래도 허리가 고든데 어머니가 조금 굽어졌다가 할머니는 완전히 굽어지죠. 이게 아주 골다공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홍보할 때 많이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은 골절이 있는 거죠. 뼈가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뼈가 많이 약해지면 척추, 허리뼈의 여러 마디에 이렇게 골절, 야박골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생겨서 이렇게 굽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리가 굽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무릎이 아파서 골다공증인가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서 허리가 아파서 골다공증과 같아서 왔습니다.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픕니다. 골다공증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법 손 들어보시죠. 예, 아까보다는 좀 적으시네요. 한 4분의 1 되신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허리하고 무릎은 골다공증의 증상은 아닙니다. 이게 영어가 좀 있고 복잡하긴 한데 우리 무릎에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무릎이고 아니고요. 무릎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는데 뼈가 있고 그 주위를 이렇게 연골이 싸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도가니판 잘 보시죠? 도가니라고 생각해요. 뼈가 있고 연골이 서로 예쁘게 감싸줘서 뼈하고 뼈가 직접 부닥치면 아프니까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연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위가 이렇게 다른 거죠. 달아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뼈가 드러나고 이런 부위가 이 아랫뼈하고 부닥치면 아프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사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떠줘야 되는데 이걸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이 아프냐. 그럼 이제 무릎을 만져보시니까 뼈가 긴다는 거가 아프니까 골다공증 가지고 병원에 오실 때 사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골다공증이 나가고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혼자 장신단하셔가지고 골다공증인지 아실 방법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골다공증은 이 뼈 자체에 약해진 거고 이렇게 관절, 연골이 아프면 사실은 경혈관계인들의 지병을 받으셔야 돼요. 관절이고 허리 또한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파 골다공증인가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허리뼈 모양인데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시고 허리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뼈 주위에 이렇게 새로운 뼈가 막 돋아납니다. 또 허리와 허리 사이에 있는 것을 여러분 디스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렇게 뒤로 삐져나오고 삐져나온 디스크가 여기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통증이 없고 이런 경우나 이거는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접한 뼈 사이의 관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허리의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질환 이런 경우는 허리가 아프세요. 물론 이런 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치료를 해도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허리 아픔은 계속 지속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다 골다공증이 아니고 물론 골다공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허리 아프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건 허리 이 통증에 대한 원인 치료를 다시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도대체 어떤 증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것인가. 골다공증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결론은 허리 아픈 것도 아니고 무릎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무증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진다. 부러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래서 소리 없이 다가가는 조용한 도둑과 같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있는 교과서에다 나옵니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내가 뼈가 약해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와장창 부러지고 나면 그때서야 골다공증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 뒤에 다 잘 들리세요? 네. 골다공증이 있다고 뼈가 부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뼈가 부러지느냐? 아무 뼈나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뭐 팔, 다리, 머리, 갈비뼈 다 부러지죠. 그렇게 부러지는 건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안 합니다. 골다공증 때 부러지는 거는 아주 사소한 충격에도 부러질 때 그걸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라고 합니다. 뭐가 사소한 거냐? 넘어지니까 부러지겠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종종 이제 재미삼아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해도 이번에 우리 이소연 씨가 우주선 타고 우주 갔다 왔는데 그럼 우주선 속에서 둥둥 무중력 상태에 떠 있으면은 절대로 뼈가 부러질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건 뭔가 어디다 가서 부닥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 부러져요. 근데 얼마나 사소하냐? 그냥 혼자 걸어가시다가 빗길에 살짝 넘어지신 거죠. 그럴 때 팔을 딱 짚으면서 이 팔목이 부러져요. 눈길에 걸어가시다 엉덩방을 쿵 찧었는데 허리가 부러져요.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충격이에요. 남들 뼈가 튼튼한 사람들은 에이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그때 부러질 수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세 부위입니다. 세 가지. 척추, 그 다음에 여기 손목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여기 대퇴골이라고 해서 여기 엉덩이 뼈에 골절이 아주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의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골다공증이 없으면 잘 안 부러지기 때문에 아니 50세 이후에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부러지신 적이 있다. 그러면은 뭐 병원 가서 검사 안 하셔도 나 골다공증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십니다. 왜? 뼈가 약하니까 부러지는 부위지 그렇지 않고 저절로는 잘 안 부러져요. 부러질 때도 굉장히 사소한 충격이에요. 뭐 불이 나가지고 급한 김에 2층, 3층에서 뛰어내렸더니 부러졌다. 그럼 골다공증이 없어서 다 부러지죠? 네.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걷는 높이, 보통 서 계신 높이에서 주저앉거나 넘어질 때 이런 부위가 부러지면은 그거를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척추가 아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림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 두 마디, 세 마디의 뼈는 네모 반듯한데 그 위에 뼈는 짜부러들었죠. 그럼 이런 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가령 겹쳐있게 되면은 허리가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이 이런 주저앉은 뼈가 두 마디, 세 마디 겹쳐있을 때 나타납니다. 손목은 보시면 그냥 한 가닥이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안에 뼈가 두 개가 지나갑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굵은 놈. 이 뒤쪽이 잘 보여집니다. 눈길에 넘어지실 때 손을 탁 짚고 넘어지면 잘 보여지고요. 이 고관절이라는 것이 여기 엉치뼈죠. 요즘은 뭐 치료 방법이 좋아지고 수술도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뭐 낙상하시면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그죠? 낙상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대개 이 고관절 골절 때문에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 세 군데가 잘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진료실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왜 골다공증이 생기나요? 왜 골다공증? 그 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의학적인 내용이죠. 이 가로축이 나이예요. 여기 10살, 20살, 30살, 70살까지. 세로축은 제가 영어를 못 고치는데 이쪽이 뭐 볼 밀도라고 그래도 되고 뼈의 양이라고 그래도 되고 뭐 뼈의 튼튼하기라고 그래도 되고 일생 동안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깐난애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커지고 굵어지고 양도 많아지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쭉 10세, 20세, 30세까지 계속되고 되게 키는 이 정도 되면 더 안 자라죠. 20대 초반, 10대 후반까지만 키가 크고 그러면 키는 안 크지만 그 다음에도 뼈는 계속 튼튼해져요. 내실을 다져요. 그러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의 그림,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자들은 이게 50세 전후로 해서 폐경이라는 걸 하죠. 생리를 하다가 그때부터 그칩니다. 그럼 몸 안에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다가 막 갑자기 없어지니까 뼈가 갑자기 많이 녹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 그래서 이 중간만 쫓아가면은 내가 정상이라고 할 텐데 내 나이가 지금 한 60인데 내 뼈가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가 있으면 골다공증이다 그럴 거고, 그죠? 남들보다 뼈가 약한 거. 골량이 적을 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보니까 내 뼈가 대한민국 사람 평균에 있지 못하고 요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골다공증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왜 골다공증 생기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한 가지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젊을 때 남들만큼 벌어놓지 못했어요. 남들 다 이만큼 되는데 자기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도 항상 모자라요. 항상 남들보다 뼈가 약해요. 그러니까 60세가 돼도 당연히 약해요. 이럴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남들만큼 벌어놨는데 그 다음에 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뼈를 까먹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젊을 때 제대로 벌어놓지 못했든지 나이 먹으면서 좀 많이 까먹고 두 가지입니다. 왜 골다공증이 생기느냐. 젊을 때 남들만큼 미리미리 뼈를 벌어놓지 못했든지 또는 노화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뼈를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하여간 지금 어르신들 연세쯤 돼가지고 남들보다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 와서 내가 1번의 길을 걸어왔는지 2번 때문에 그랬는지 알 방법은 없어요. 사실 어떤 검사를 해도. 하지만 대개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냥 문제는 1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되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부모 잘 만나야 돼. 팔자소가 있고 뭐 후천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2번 나이 먹으면서 까먹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방지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갑자기 제가 조금 어려운 그래프를 보여드려가지고 그럼 어떤 경우에 뼈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나요? 아까 나이 들면서 뼈 까먹는 거를 좀 예방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떨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아셔야 대처하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이렇게 이 흔히 나오는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영양 부족,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알려져 있죠. 그런 것들은 뭐 되게 외국에서 연구들이 많이 돼가지고 알려졌는데 뭐 이런 것들 영양 부족, 칼슘 모자라면 뼈가 약하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멸치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칼슘 또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D라는 게 있습니다. A, B, C, D 하는 D입니다.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지만 뼈에 좋은 비타민은 비타민 D예요.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뼈도 이게 그냥 분필 덩어리 같은 그런 칼슘 덩어리가 아니고 그 안에도 단백질이 다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하고 같은 뭐 레벨 저걸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체중이 낮은 게 굉장히 뼈에는 안 좋습니다. 젊은 여자들 예쁘게 보이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날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골다공증.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만 뚱뚱하면 당뇨병도 생기고 고지혈증, 혈압도 나쁘고 심장병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뼈에 관한 한 좋습니다. 체중을 적당히 실어줘야 뼈는 튼튼해집니다. 저체중이 오히려 뼈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 그래서 운동 부족, 그죠? 담배 드시는 거, 실내 생활이라는 거는 이런 방 안에서만 근무하신다든지 사시면서 햇볕을 안 쬐는 게 문제예요. 햇볕이 뼈에 관한 한 아주 보약과 같은 햇볕이 실내 생활이 아주 뼈에 음식물 혹은 뭐 기호품 중에는 술이 안 좋다는 건 뭐 잘 알죠. 카페인, 커피 같은 거죠. 홍차. 짠 음식. 짠 음식은 그 음식 속에 그 염분이 짠 음식을 많이 잡수면 우리 몸은 그거를 배출해내려고 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빼내야 몸에 좋기 때문에 소변으로 이 염분을 빼냅니다. 근데 빼낼 때 칼슘을 끌고 나가요. 짠 음식이. 짠 걸 잡수면 혈압 올라가고 물 많이 맥히고 소변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칼슘도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런 생활 습관 내지는 음식물. 그 다음에 질병이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죠.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갑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상선. 환자분들한테 여쭤봐요. 무슨 병으로 진료받고 계신 게 있어요? 저 갑상선이래요. 갑상선. 네, 갑상선은 근데 병명이 아니고 위, 간, 심장 하듯이 갑상선도 그냥 몸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기능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걸 이제 병명이 되는 건데 그중에 갑상선 기능이 남들보다 아주 활발한 굉장히 센 분들이 있어요. 기능 항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체중이 빠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뭐 이런 땀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병이 또 뼈도 녹여요. 뼈도 녹여요. 또 한 가지 갑상선 말고 부갑상선이라고 갑상선에 이제 곁다리로 두 개 있는데 여기 부갑상선의 기능 항진이 있어도 뼈에 안 좋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는 경우,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들이 다 뼈에 안 좋다고 하고 뭐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쳤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폐경 연령이 한 49세로 알려져 있는데 나는 왠지 40세 끝났다. 난 45세 끝났다. 생리가 빨리 끝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뼈에는 안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다른 병 때문에 치료한 약인데 꼭 필요한 약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 약을 먹다 보면 뼈가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에 씁니다. 천식이라든지 또는 이식 수술 받고 나서 면역 억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아주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럴 때 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아주 뼈를 녹이는 게 그 밖에
중풍 같은 게 오고 나서 또다시 피가 응고되지 말라고 쓰는 와파린이라는 약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뼈에는 안 좋고, 여러 가지 항암제들,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이식값 받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기 기능이 부족할 때, 또는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약 자체가 그 용량이 너무 지나치면 뼈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뼈가 어떤 경우 뼈를 많이 잃게 되나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은 이런 생활 습관과 영양 부족, 그 다음에 이런 질병, 이런 약물, 이런 것들이 다 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에 구멍이 뚫리나요? 뼈에 뭐 바람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자로 골다공증이라는 그 병명을 보시면 이런 질문하시는 게 당연한 게, 골다공증이 어떻게 됩니까? 뼈, 골이 뼈죠. 다공, 구멍이 많다는 그런 병. 그러니까 한자를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데, 이런 사진들이 아마 신문지상에 또 방송에 많이 나가서 이걸 보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 이런 사진들이 아주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이런 그 뼈를 가지고 사람한테서 떼내가지고 그거를 또 다 녹여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육안으로 봐서 구멍이 뚫린 데는 한 군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저 소고기 사골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뼈 보이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게 조금 구멍이 커져 보인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겉으로 드러나는 뼈에서는 구멍을 뚫린 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왜 하필이면 나만 재수없이 골다공증에 걸렸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걸리고 어떤 분들이 안 걸리고 왜 어떤 분들은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시나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골다공증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데 경기도 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떤 한 마을을 제가 찾아가서 한 2년 동안 그 마을 주민 3천여 명을 전부 그 마을회관 같은 데로 모셔다가 골다공증 검사를 다 해드렸어요. 이분들의 어떤 인구 분포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3,000명 중에 몇 명이 과연 골다공증인가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뭐 표가 하나 나오는데 골다공증은 50세 이후만 따집니다. 요즘 뭐 젊은 여자들이 찾아와서 30도 안 된 여자들 저 골다공증 있는지 검사해주세요. 검사도 잘 안 해줍니다. 여자들은 생리가 규칙적이고 잘 먹고 운동 잘하면 검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50세 이후에 따지는 겁니다. 50세 이후로 남자, 여자, 우리가 남자분이 한 1,100여 명, 여자가 한 1,500명 가까이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 제일 밑에 있어요. 보시면 50대 한 7%, 60대 한 30%, 70대 한 54%. 그래서 50세 이상을 다 따지면 여자의 한 30%가 골다공증을 한다. 70대가 되면 반이 넘어요.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 항상 젊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으냐 를 가지고 골다공증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0세가 되시면 여러분들 10명 중에 반 이상은 골다공증 한다. 검사를 안 해보셔서 그러니까 나만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나만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고 자연적인 노화 과정인데 물론 70대 중에 나머지 한 45%는 골다공증이 아니시죠. 그분들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계로 했을 때 그걸 살짝 넘어가셨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해지시는 거예요. 남자도 그런 경향은 비슷해가지고 하지만 여자보다는 한 반 정도 50세
이상 남자의 한 15% 정도가 골다공증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골다공증 누구에게나 온다. 그냥 전 국민 평균 수명이 120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120세 되면 100% 골다공증.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자는 50세 이상 10명 중에 3분이 골다공증. 70세가 넘어가시면 반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십니다. 나만 재수없이 걸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남자는 50세 이상 되면 10명 중에 1.5명. 1.5명이랑 뭐 계산하기 어렵지만 70세 이상이 계시면 4분 중에 1분 정도가 골다공증이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특별한 병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노화 과정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있다 해도 다 부러지는 건 아니죠. 골다공증이 있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부러지시고. 어떨 때 부러지냐. 골다공증이 있으면 물론 부러지겠죠. 뼈가 약하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친정 어머니, 언니가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이런 나도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유전적인 게 어머니하고 나한테, 언니하고 나 사이에 흐른다고 봐야겠죠.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지고 지난 적이 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시력이 안 좋을 때 잘 안 보이니까 넘어지기 쉬운 거죠. 여기 말씀드린 건 다 넘어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넘어져야 부러지니까. 눈이 안 보이시면 잘 부러져요. 균형을 잘못 잡을 때 마찬가지죠. 균형을 잘못 잡으면 넘어져요. 각종 약들, 혈압약 안정제가 뭐냐면 혈압약 중에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맥을 좀 천천히 뛰게 한다든지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돌게 만드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러실 때 어지러워서 넘어지시겠죠. 안정제, 이거는 좀 잠을 편히 주무시려고 잡섰는데 약기운이 끝나고 좀 정신이 생통생 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좀 멍하니 졸린 상태로 계시다가 넘어져요. 이런 것들이 넘어지기 쉽게 만들고 그럴 때 뼈가 잘 부러진다. 그럼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무릎이 아픈 건 골다공증이 아니라고 그랬죠? 허리가 아프다고도 그게 골다공증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소리 없이 찾아온 도둑인데 병원 가서 검사해야죠. 예. 증상으로는 알 수 없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십니다. 언제부터 하느냐? 환자분 중에 제 딸이 지금 40인데 뭐 지금 검사를 시켜야 됩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정확히 언제부터 해야 될지는 아직 기준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폐경되면서 뼈를 여성 같은 경우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50세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서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줘요. 보험에서는 65세가 넘을 때부터 검사하시는 거를 보험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 학계나 의사들은 그보다 조금 빨리 검사하시기를 권해요. 50세 내외, 그러니까 폐경 직후에 한번 검사를 하시고 뼈는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급격하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검사해서 괜찮으시면 2년, 5년 있다 검사하셔도 되지만 그때 나쁜 게 발견이 되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가급적 50세 이후에 한번 하기를 권해요. 뼈가 부러지신 경우에는 반드시 보면 흔히 손목골절 같은 경우 손목 부러진 경우는 되게 대수롭지 않으니까 동네 정형외과에서 그냥 이렇게 팔자붕대 감고 며칠 있다가 띄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이제 골절은 치유가 되겠지만 또 다시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러진 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서 새로운 골절을 예방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면 기계가 알아서 쫙 엑스레이 같은 거 이용해서 검사를 해요. 하나도 안 아프고. 큰 병원에 가면 되게 이런 기계가 있고요.
동네 개인의원 같은 거 하시면 이런 기계가 있어요. 조그만 기계에다 발만 집어넣으면은 그 기계가 골밀도를 쳐줘. 발에서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둘 다 골밀도를 재는 특기는 없는데 뭐 요게 조금 더 정확한 기계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네 의원 하셨다가 검사지 들고 오는데 큰 병원 가서 다시 또 이걸로 다시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병원에 오시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치료까지 말씀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치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겁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는 게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고요. 어느 과를 가야 됩니까? 저같이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보시는 경우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보시고 산부인과 선생님도 보시고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보세요. 이런 과들의 전문의 선생님들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또는 큰 병원에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는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은 치료를 해봐야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는데 너무 굳이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즘 약들이 좋아져서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좋은 약들은 골밀도도 막 올려주고 뿐만 아니라 뼈가 부러질 확률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시면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어떤 약을 드리느냐. 뭐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상품명도 있고 뭐 일반명도 이런 약들을 드립니다. 먹는 약 아니면 주사예요. 먹는 약 아니면 주사예요. 과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여성 호르몬은 과거에 뭐 폐경되면은 죽을 때까지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뭐 유방암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점차 잘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뼈에 좋은 건 틀림이 없어요. 써서 절대로 안 되는 약은 아니고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약. 그 밖에 이런 약들은 먹는 약도 있고 주사로 쓸 수도 있고 되게 이런 약들은 매일 안 잡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을 잡수게 하든지 한 달에 한 번만 잡수게 되고 그런 약. 주사는 3개월에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 1년에 한 번만 맞으셔도 되고 이런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약을 쓸까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제일 좋은 약을 골라드릴 겁니다. 근데 저런 약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 약 그건 아니고 칼슘하고 비타민들을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치료할 때. 칼슘을 먹으면 위장제가 심한데 꼭 먹어야 됩니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기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꼭 잡수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칼슘은 택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꼭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담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신장 내지는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는데 칼슘이 지나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결석을 갖고 있었던 분은 조심해서 접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담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 하는데 왜 비타민 D를 먹어야 됩니까? 비타민 D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비타민 D는 약으로 들어가는 칼슘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위장관에서 흡수를 많이 하게 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 D가 여러분들의 근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근육의 힘,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뭐 치료나 학문적인 것이 알려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비타민 D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고 할까요? 중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한 4, 5년. 의사들도 잘 몰랐던 거죠.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한 소리가 하여간 저희 병원에서 전 세계 18개국하고 동시에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얼마나 부족한가 많은 걸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전 세계 18개국 중에 거의 꼴찌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타민 D
농도가 피 속에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칼슘과 비타민 D는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미리그램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얼마를 먹어야 한국에서 권장하는 게 800mg이라고 그러는데 섭취하느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삼시세 때 김치국에 된장찌개 이렇게 3끼를 드시면 쌀밥에 한 500mg 정도의 칼슘이 섭취가 된다고 해요. 음식에는. 실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한 800 정도라고 한국 영양학회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충하시는 게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그걸 훨씬 더 높게 책정을 했어요. 1200mg을 먹어라. 그래서 이런 약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분 골다공증 치료제하고 같이 주실 텐데 그 약에 한 알에 들어있는 칼슘 양은 약제마다 다 달라요. 근데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 약의 한 알이 뭐 500mg이다. 그래도 그게 다가 칼슘이 아니에요. 그 중에 실제 들어있는 칼슘은 아주 일부다. 500 중에 200인 경우도 있고 900 중에 200인 경우. 그거 다 다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음식 플러스 이걸 다 해서 800 권장하기는 1000 이상을 잡수셔야 골다공증 치료됩니다. 비타민 D는 어떤가? 비타민 D는 아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부족하다고 그랬죠? 한국 영양학회 400 단위라는 걸 쓰는데 미국에서는 800에서 1000을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아직 400인데 한국 사람들이 더 부족하니까 사실은 더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아직은 그 정도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그런 종합 비타민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느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소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합 비타민에는 아주 극소량입니다. 비타민 뭐 A, B, C, D, E 뭐 다 넣다 보니까 어느 한 가지를 많이 넣을 수는 없어요. 종합 비타민은. D만 특별히 강화된 그런 칼슘제하고 복합제는 좀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이거 외국 제품이긴 하지만 많이 잡수는 비타민이 하면 센트룸이라는 거에는 200단위 이제 실버라는 게 따로 있죠. 그거는 400단위로 좀 많이 들었어요. 이런 그 양 말고 난 음식에서 섭취를 하겠다. 칼슘 많은 음식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어요. 역시 우유에 제일 많고요. 요플레, 요구르트 아시죠? 치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멸치 역시 칼슘이 많습니다. 두부의 한 5분의 1 모의 정도. 야채 중에는 고추잎에 많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생것 여기 숫자가 빠지네. 반컵입니다. 생것 반컵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고추잎에 좀 많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어디에 많은가? 비타민 D는 사실은 근데 칼슘보다 더 음식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간유라는 거 많이 드셨을 텐데 어르신들 어렸을 때 아마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간유라는 걸 찾아보기 힘들죠. 간유에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밖에 생선 중에는 연어하고 고등어에 좀 풍부히 들어있고 참치는 이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우유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치즈, 시리얼 뭐 이런 데 좀 있고 버섯 중에는 표고버섯에 좀 많이 있다. 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이렇게 음식에서 섭취하기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겁니다. 햇볕을 어떻게 쬐느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냥 얼굴하고 팔 정도 반소매 입고 얼굴만 내놓고 일주일에 2번씩 한 15분씩 정도만 햇볕을 쬐주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충분히 몸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일광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15분씩만 밖에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단 얼굴에 그 선블럭이랄까요? 그런 거 있죠. 타지 않게 하는 그건 바르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바르지 마십시오.
피부암은 예방해줄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D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 마지막인데 이제 어떤 운동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운동도 사실은 좋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 근력이 강화가 돼야 안 넘어지죠. 근력 그 자체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지만 근력이 좋아야 안 넘어지시고, 체중 부하 운동. 몸에 체중을 실어줘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의미에서 수영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수영이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심폐 기능에도 좋고 근력 강화에도 좋은데 체중 부하라는 면에서는 이게 물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뼈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균형 잡기 운동,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가급적 야외에서 햇볕을 쬐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권하는 거는 8cm 정도의 점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8cm 정도. 줄넘기 생각하시면 되죠. 줄넘기에서 뛰는 높이가 8cm 정도. 단 이거는 척추골절이 없는 분 얘기입니다. 골절이 있으신 분은 콩콩콩 하다가 자꾸 더 주저앉을 수 있어요. 예방 목적으로 할 때 그런 운동을 많이 권하고, 그 밖에 각종 스트레칭 근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잡기를 위해서 아주 도움이 줍니다. 누워서 양팔을 위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스트레칭하고 또 쉬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한 번 할 때 한 15번 이상씩 15번씩 하는 거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꺼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느냐? 한 10초 계시라고. 10초 쭉 뻗었다가 오므려, 뻗었다 오므려. 이걸 한 15번씩 한 3번 정도 하고, 똑바로 누워서 팔을 이렇게 90도로 뻗었다가 또 위로 올렸다. 뭐 이런 운동. 앉은 자세에서는 이건 뭐 굳이 이게 골다공증 운동이냐? 젊은 사람들도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으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이런 스트레칭이죠. 이렇게. 이런 양쪽 팔을 뻗었다가 앞쪽으로 스트레칭. 주먹을 쥐고 뒤쪽으로 당겨서 이쪽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런 심호흡과 함께 가슴 펴기 이런 것들 아마 바로 누워서 팔굽혀 펴기 하려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코를 박을 수도 있고 별로 뼈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 모서리에 선자세에서 팔굽혀 펴기 하듯이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배를 깔고 누워서 양쪽 팔을 뒤쪽으로 스트레칭하는 이런 운동도 등 쪽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는 개구리 자세를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한 다리씩 올렸다가 내리고, 한 번 올리고 아까 몇 초라고 그랬죠? 10초. 이런 운동을 하고, 또 이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 이렇게 붙이는 이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 이런 걸 피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척추골절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진다고 그랬죠? 뼈가 너무 약하면 굽히는 자세 그 자체로 새로운 골절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자세. 누워있다가 옆으로 뭐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생기는 자세. 앉아서 앞으로 꼬꼬라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은 골절이 있는 분들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잘 때는 어떤 자세가 좋은가? 잘 때는 뭐 이건 꼭 골다공증이나 골절이 있을 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무릎 밑에 베개를 둔다든지 배 밑에 베개를 깔아준다든지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주는 이런 자세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넘어지지 않으면 안 부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넘어질 위험을 다 제거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는 게 최선이죠. 아무리 골다공증이 심해도 여러분들 뼈 부러지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실 수 있으면 병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낙상 방지 수칙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낙상은
뭐 어디 등산 가서 또는 뭐 스키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댁에서 생겨요. 집에서 넘어지기 쉬운 위험을 다 제거하라.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걸어가는 공간에 넘어질 수 있는 물건. 방에서 화장실 가실 때 방바닥에 책 깔려 있고 옷까지 미끄러운 거 널려 있으면 밟고 지나가다 미끄러지죠. 그죠? 그런 거를 다 치우고, 집에 카페트가 있는 분들은 카페트가 바닥이랑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반에 뭐 자주 꺼낼 게 있는데 저 높은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치발을 딛는다든지 의자를 밟고 올라가다가 넘어지시죠. 그런 것들은 손 닿기 쉬운 곳으로 다 옮겨놔라. 네, 변기나 욕조 주변에 벽에다가 손잡이를 잡고 달아가지고 일어나실 때 지탱을 하시게 하고, 욕조 바닥에 고무깔판을 깔아라. 집의 조명을 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넘어지시고, 네, 계단이 있을 때는 손잡이를 난간에 만들어주고 되고, 신발에도 깔창을 해가지고 발 안에서 노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어집니다. 약 중에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은 아까 가급적 피해라고 했죠. 안 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원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 중에 예를 들어 수면제, 안정제 이런 것들 중에는 그럴 만한 약들이 있다. 시력을 확인하라. 뭐 안경 도수가 안 맞는다든지 백내장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안 보여서 넘어지는 그럴 위험이 높아지겠죠. 고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에 맞춰서 지금 되게 이쪽 말씀만 쭉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들, 손자들도 앞으로 이런 골다공증이 안 오게 해야 되겠죠? 사실 성장기, 청장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 소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할 방법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고 충분한 운동을 할 것,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생활수칙입니다. 1번,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를 하셔야 되고, 적절한 운동은 뼈만 튼튼하게 해주는 것뿐 아니고 근력 강화에 중요합니다. 햇볕을 적절히 쬐셔야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흡연을 삼가고 운전은 적당히 한다. 적당히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되고, 카페인을 멀리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한의원을 가시지 말고 의사를 찾는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내용 주셨습니까? 네. 예, 불행한 게 없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는데, 간유, 요즘 간유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간유에 많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유, 치즈, 무슨, 시리얼, 생선 중엔 정어리, 고등어, 이런 데. 예. 나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 나쁜 거예요? 커피 같은 거.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한 잔 잡수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는 저 병원에 가면 전해질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네. 평상시에 너무 싱겁게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필연적으로 좀 짜게 먹어야 될 형편인데 그거 괜찮은 건가요? 예. 그래서 전해질이라 하면 몸에 뭐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전해질이 염분이요. 염분이 모자라시면 염분 잡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그런 기력이 없어지고, 사실 골다공증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염분은 잡수시고요. 그 대신 칼슘을 같이 보충해서 잡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예. 전해질. 네. 예.
C를 모든 병이 다 예. 뼈에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타민 C가. 하지만 비타민 D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뼈에는. 예. 아니 그 자체가 뼈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 잡수시고 그 졸린 효과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지실까봐 그런 거지. 그 자체가 뼈에 나쁘다. 카페인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 우리 음료에 커피나 홍차나 뭐 그런 것에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 종일 아예 안 잡수실 수는 없겠죠. 뭐 어디 이웃을 방문하셔도 항상 제일 먼저 쉽게 내오는 게 커피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 잡수십시오. 제가 권해드립니다. 병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뭔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검은 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뇌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중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뇌라는 게 있는데 중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검은 색소를 가진 그러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흑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포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멜라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멜라닌이라는 게 이제 검은 색소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검고 황인이 중간, 백인이 이제 하얀 이유가 멜라닌의 피부에 들어있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에 멜라닌이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흑질 세포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러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흑질 세포는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에 도파민이 가장 중요한 파킨슨병의 이제 화학 물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법은 도파민 화학 물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이제 개발 중이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들 말이죠. 이 도파민 내지는 도파민 세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많습니다만 다 도파민과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수술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의 이제 치료의 원리는 도파민 세포가 하는 기능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세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을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하면은 이거는 약물요법이 되겠고, 도파민 세포라는 게 신경세포가 이제 어떤 전기 기능을 하는 그런 컴퓨터의 어떤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기적 기능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전기 기능을 갖다 바꿔주는 어떤 수술적 요법, 파괴술, 자극술이 이러한 전기 생리학적인 그러한 변화를 유도하는 게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세포 자체를 심어 넣어주는 그런 이식술이 있겠어요. 그 말고 또 하나는 이제 병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파킨슨병이라는 게 이제 도파민 세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 세포를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막 그러한 그 세포를 갖다가 그 뇌에 심는 그러한 연구들이 과거에 되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줄기세포죠. 줄기세포인데 이게 이제 그 전에 그 옛날에 말이죠. 그 도파민 세포를 태아에서 얻어서 이러한 그 태아에서 얻은 그 세포를 갖다가 뇌에 직접 심는 수술을 갖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제 2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포를 심었을 때 2가지 문제예요. 2가지 문제. 하나는 이 세포가 거기에 오랫동안 사느냐. 세포를 심었을 때는 분명히 살아있는 세포를 주는데 그 세포가 가령 5년, 10년을 살아야지 3개월, 6개월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본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세포를 심는 것은 어느 한 부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는데 충분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하고 오래 유지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세포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하지만 이런 세포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세포의 사는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분포의 문제입니다. 세포를 심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부위에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어느 부위에는 세포가 많이 남아있고 어떤 부위에는 세포가 적게 가게 되면은 어떤 균형적인 그러한 개선을 우리가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를 심었을 때 어떤 부위에 지나치게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NIH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보건연구원 이런 개념의 기관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2개의 병원에 이러한 연구를 연구를 갖다가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를 보면은 수술을 했을 때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오히려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세포의 이제 소스를 이러한 태아 중내 세포 말고 배아 줄기 세포로 이제 바꾸는 이러한 연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포의 소스입니다. 저는 이제 태아 중내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줄기세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세포가 거의 무한정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하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세포를 충분히 뇌에 공급해주면은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러한 연구 결과를 취시한 그러한 바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줄기세포가 도파민 세포로 잘 분화가 되느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분화가 됐을 때 가령 100%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10% 세포들이 다른 문제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10%가 하나 문제 되겠고 또 하나는 분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도파민 세포처럼 자연스럽게 기능하겠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이러한 세포가 오래 살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그 진전들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도파민 세포로 한 50%, 가장 최근에 그 연구를 보면은 그것이 한 뭐 거의 한 87% 정도까지 이제 분화시켰다라는 막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파민 세포처럼 자연스럽게 기능하느냐, 어느 정도는 막 기능하는 것 같다라는 막 그런 그 실험 결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세포들이 오래 사느냐, 12개월까지는 사는 것 같다 하는 막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우리가 그 원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분화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세포의 그 수명하고는 약간은 지금 그 거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전에 말이죠. 전에 그 신경 줄기세포를 그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남들은 굉장히 그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실험한 결과에서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건 그래요. 의심하는 것은 남들은 그렇게 다 잘 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나는 저희들이 잘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남들이 그 결과를 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두 번째를 의심해요. 의심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전에 2003년도 뭐 이런 2002년도에 그렇게 그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쯤은 그 결과를 발표한 그런 실험 그 연구소에서 지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그 줄기세포는 아직도 연구 단계에 있다라고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파킨슨병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에는 우리가 대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파킨슨병이 잘 생긴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 하나 유전적인 연구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게 되겠는데, 환경적인 그러한 요인으로는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된 바가 있어 그걸 갖다가 이제 조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망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농촌에 사신 분들이 더 파킨슨병이 잘 걸리는지를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정말 그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계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고, 그리고 또 망간에 노출된 그러한 사람들한테서, 망간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조선소에서 일하는 그러한 용접공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망간에 노출될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서 이제 파킨슨병이 더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망간을 망간에 축적이 있는 경우에도 파킨슨병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망간 환자한테서 말이죠. 환자한테서 보니까 이제 MRI를 보니까 망간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환자의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파킨슨병이 거기에 이제 망간이 같이 이제 우연히 같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파킨슨병을 망간이 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망간을 줬을 때 오히려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실험 물질인 MPT라는 그러한 독성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연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환자 진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그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락타시스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한 그 물질이 그 파킨슨 병의 중요한 도파민 세포를 사멸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락타시스틴에 의해서 이제 도파민 세포를 사멸시키게 하는 이런 동물 그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이러한 도파민 세포의 사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지 막 이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히샤 프로테인이라는 막 이러한 프로테인이 어느 정도는 그러한 세포 사멸을 억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포가 이제 사멸을 할 때 염증 세포가 많이 증가하더라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데 소염제, 인도메타신 같은 그런 약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갖다가 예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퇴행성 질환들이 염증과 관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유전적인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연구는 우리가 역학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족들의 이제 파킨슨 환자 가족들에서 파킨슨 병이 일반 그러한 일반인들보다 파킨슨이 더 모여 있는지 그래서 유전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쌍둥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큰 가족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유전자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유전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을 하나씩 저희들이 좀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파 시니클린이라는 그런 유전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기능은 제가 복잡하니까 이제 넘어가겠고요. 환자들한테서 보니까 이런 알파 시니클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파 시니클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뇌 내에서 이게 엉기면서 도파민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알파 시니클린의 농도가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파킨슨 병이 대개는 이제 60대 이런 나이를 중심으로 근처로 많이 생기는데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파킨슨 병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알파 시니클린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파 시니클린이 상당히 파킨슨 병에 관계가 된다는 걸 갖다가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단백질을 갖다 우리가 이제 연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분석도 했었는데 그걸 했더니 알파 시니클린이 대개는 이제 유전자가 2개씩 몸에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3개, 4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백질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전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파킨슨병이 생기는 이러한 경우가 이제 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한 12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유전적인 그러한 파킨슨병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 그런 환자에게서 가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가족을 조사해봤더니 이게 이제 환자인데 환자의 가족 중에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도파민 영상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생긴 사람 안 생긴 사람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면은 파킨슨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의 실조증의 유전자를 하고 있는데 손의 실조 유전자 중에서 이제 파킨슨 증상을 비슷한 증상 그러한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전자 스카2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800명 정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이제 보면은 환자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고 이제 그 중에 2명이 유전자 이상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을 이건 환자 겁니다. 환자 거고 이거는 이제 아드님 건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환자는 환자처럼 나왔는데 증상이 없는 딸에서 특히 아들도 약간은 좀 이상이 있지만 딸은 특히 증상이 없는데 벌써 이러한 파킨슨처럼 돼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파킨슨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은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파킨슨 병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는 이제 약에 잘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다음에는 약이 잘 듣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한다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되겠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생겼을 때 벌써 이때 한 70% 정도의 도파민 세포의 소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벌써 우리가 어떤 예방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예방적 치료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시간에 따라서 말이죠. 잡아서 안 보이는데 시간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심해지는데 도파민 세포의 소실은 이미 증상이 나타날 때면은 상당 부분 소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실된 상태에서 어떠한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어떠한 예방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있기 전에 상태에서 예방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런 예방 치료를 갖다가 한다고 그럴 때 이러한 세포를 조금만 세포를 사멸을 갖다가 우리가 예방하게 된다 그러면 발병 연령도 상당히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병이 진행한 상태에서도 병의 증상의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발병 전 위험성이 있는 그룹을 찾아서 우리가 파킨슨병을
좀 더 예방을 하자라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약물 연구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들이 로티보틴이라고 해서 뉴프로 패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여기 참여하셨을 거고 2차로 지금 계속 진행이 지금 될 예정이고요. 이제 프라이팩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시 곧 이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 효과를 갖는 도파민 아고니스트라는 약물들이고 약물들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없고 이런 요동이 약물의 변동이 있을 때 이걸 줄여주는 그런 약물로 지금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콤탄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인 이런 콤탄은 현재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라든지 연구는 지금 예정만 되어 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연구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참여를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수술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것은 현재 2개이고 지금 논문을 지금 접수시키고 그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게 한 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서 이상운동증이 많이 감소하더라라는 그런 논문을 저희들이 최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영상 연구로 지금 길병원의 뇌과학연구소의 조장희 박사님하고 이제 MRI 연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교의 이제 김상환 교수하고 영상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영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비 차원에서 연구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애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분당 가천 뇌과학연구소에서 찍은 MRI 사진을 보는데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이 되겠고 오른쪽 아래가 이게 이제 길병원에서 찍은 이제 MRI 사진이 되겠는데 보시면 상당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파킨슨 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약물 개발 단계를 어느 단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춘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춘기가 이제 애를 막 태어났을 때를 지나서죠. 애를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사춘기를 갖다가 좀 거치겠다고 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좋을 때죠. 한참 꿈도 많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이죠. 뭔가 될 것 같고 말이죠. 이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약물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또 개발되고 있고 또 임상실험 거기에 되고 곧 될 것 같은 이러한 한참 그러한 희망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런 만큼 이런 시기인 만큼 또 실수도 많고 좌절도 있고 말이에요. 불확실하기도 하고 불안한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사춘기일 겁니다. 이러한 시기가 바로 파킨슨 약물의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희망도 많이 가졌지만 좌절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격려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파킨슨 병의 이제 약물 치료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이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
라디오에 말이죠. 보면은 제 한 마리 날라왔다고 마치 여러 명처럼 보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굉장히 실망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는 저 오동잎 하나 보고 가을이 올 것이다. 그것을 차리는 그러한 지혜처럼 이렇게 뭔가 자꾸 뭔가 연구되고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노력을 하고 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고 열심히 이런 동참하고 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를 이러한 연구들이 그렇게 큰 세계적인 업적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는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오면 매일 피나 뽑고 무슨 설문지하고 이런 거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 환자분들 가족들에게 이제 감사드립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